우리 시민들의 힘 어떻게 보여졌는지 그리고 탄핵 의결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탄핵 의결하는 그 순간에 어떠셨어요? 마음 많이 졸이셨죠? 표가 너무 안 나와서 놀랐는데 근데 처음 탄핵이 부결됐을 때, 부결도 아니죠. 아예 그 정족수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국회 바깥에 젊은이들이 밤늦게까지 하는 걸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당시 탄핵되는 당시에 여러분 소원을 말해봐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네네.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하는데 맞아요. 그 순간 표수가 딱 나오니까 이제 소녀시대 노래죠. 응? 다시 만난 세계. 네. 그게 같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 3개의 세대, 또 짧게 보면은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가 만난 거대한 정치 드라마이자 뭐 뮤지컬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네요. 정말 세대가 다른 두 노래에다가 또 586 세대이신 이광재 교수님 같은 분들 현장에 같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사실 더 엄혹한 시대 지내셨잖아요. 그 젊은 시절에.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이제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오래 있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젊은 세대를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식들 세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고 이제 그들의 세상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의 분명한 거는 첫날 많은 연세 드신 분은 떠났는데 젊은이들이 자리를 지키는 게 놀라웠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노래가요 서로 안 맞잖아요. 세대 간. 세대별로 아는 노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따라하지 막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모르 파티하고 아파트를 해가지고 어른들에 대한 배려 있죠. 네. 그걸 하는 거 보면서 저는 또 하나 굉장히 놀랬고, 여기에 그다음에 하나는 서울의 봄과 한강이라는 작가의 노벨상 그 작가의 소년이 온다. 네네. 영화 소설이죠. 그렇죠. 하나는 근데 이런 한강이라는 자부심과 또 하나는 서울의 봄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불일치한 이 자부심과 이 폭력의 불일치함에 대한 분노. 문화와 함께 왔다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세상은 이제 이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그럼 이제 맡겨도 됩니까? 저는 보세요. 맡겨도 된다고 봅니다. 이제 지난 촛불 때는 우리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탄핵을 함께했던 그 국회의원들을 연장을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했다면, 이번에는 이 젊은 세대의 에너지가 세상을 바꾸는 동력으로 이 젊은 세대의 에너지가 촛불혁명 2기가 완성되는 그들의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건가가 과제 같아요. 네. 맡겨도 된다. 맡겨도 된다. 에너지가 그들에게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표가 너무 적게 나와서 좀 놀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또 현장에 여의도에 계신 분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4표가 지금 찬성한 거잖아요. 사실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으로는 한 10표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는 하는데 국민들이 80%가 이렇게 며칠 동안 대한민국의 전 언론이 나서서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표밖에 안 나오면, 그러면 국민의 마음과 국회는 너무 불일치하다. 엄청난 비극이다. 그러니까 국민은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저는 몰락의 길로 가는 거다. 국민은 승리하고 국민의힘은 몰락의 길로 가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당론으로 정했다는 게 저는 뭐 정치권 경험이 없습니다만 의원 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당론으로 정했을 때 이게 의원 본인의 양심하고 어긋났을 때 그 상황을 의원이 극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당론을 따르는데 기명 투표가 있고 저건 무기명 투표였거든요. 사실은 누가 무슨 투표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저 정도 투표의 이탈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국민의힘은 국민과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영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 생각하고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한 번쯤 또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하려면 이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도 좀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국민은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저는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근데 저는 놀란 게 사실 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나중에 1인 수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 표결할 때 본인은 투표에 당론을 어기고 이제 들어가서 안철수 김예지 의원하고 같이 앉아서 투표를 한 거죠. 근데 했는데 나중에 반대표 던졌다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어요. 본인은 원래 많이 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 저는 의아했던 게 아니 저 정도 결정을 하는 것도 눈물이 날 만큼 그렇게 당 분위기가 강압적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 정도의 양심은 허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투표하러 오는 거를 지금 이제 양론이 있거든요. 문을 닫고 못 나가게 했다. 그래서 그거는 감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투표하러 가는 것 자체를 막았던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 언론에 네. 차라리 다 와서 반대표를 던지죠. 응? 근데 저기 표결 현장에 안 나오는 게 전 세계 3시간 이상 중계된 거잖아요. 네. 나는 그렇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회의원과 특히 국민의힘 의원 수준이 이거인가. 나는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와서 반대표를 굉장히 많이 또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좀 의아한 것이 아무리 TK 뭐 대구 경북 지역이라도 하더라도 여론조사 보면은 탄핵 여론이 다 다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영남 의원들은 뭐 반대하게 돼 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반대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영남 지역 의원들이 반대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국민들의 마음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가요. 국회라는 게 국민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결국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고 우리가 루소라는 프랑스의 계몽사상가가 유권자는 선거 때는 왕이 됐다가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전락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딱 그 꼴이죠. 근데 선거를 생각해도 저는 좀 의아한 게 만약에 국민의힘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은 탄핵되든 어떻게든 뭐 임기가 끝나게 돼 있잖아요. 내란을 일으켰으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다시 대선 후보를 내고 정권을 되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결정적인 그 탄핵 의결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행동을 해야 나중에 다시 집권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권력을 지금 다 국민들이 버린 응? 그 권력에 그 정말 알량한 권력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탄핵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수사는 이루어져서 사실상 국민적 심판이 끝난 거잖아요. 네. 국민의 80%가 이미 윤석열 씨는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응? 네. 그러면 그거와 결별하고 새로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전 대한민국의 보수는 무너지고 없다라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정농단으로 해가지고 한번 탄핵을 해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또다시 뭐냐면 이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북한과의 전시 상황을 만든다든지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든지 감금한다든지 이런 국회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짓밟았으면 두 번이나 저는 대통령을 후보를 낼 자격조차도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적어도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게 네.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닐까요?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본인들이 낸 공천한 대선 후보잖아요. 그 대선 후보가 당선돼서 집권을 하는 중에 그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면 다음 선거에서 그 정도면 사실 정말 뭐 대선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난 국민들이 지지도 안 해줄 거라고 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선거에서 보게 되면 당선자가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대한민국이 이 젊은이들을 보면
우리는 여기까지 수준이 높게 와 있는데 국민 수준은 인류인데 이번에 보여준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국민들하고 점점 멀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죠. 지금 한동훈 당대표는 또 사실상 쫓겨난 거죠. 쫓겨나고 당권을 잡기 위해서 비대위원장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너무 작은 것에 매달린다. 저는 처음에 계엄이 발표됐을 때 한동훈 대표 잘해줬죠. 용기 있게. 네. 반헌법적이다.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 근데 그 며칠 만에 한덕수, 한동훈 그 체제가 뭔데? 권력은 국민이 주어지는 건데. 근데 그거를 한덕수, 한동훈 체제를 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해 나가겠다? 결국 국민들한테 저버림을 당한 거죠. 스스로 저는 셀프 탄핵을 당해서 결국은 떠나게 된 거다. 라고 생각해요. 네. 최광욱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얘기 하면서 진짜 대단했어요. 거기에 정말. 정치권이 못 미치고 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정말 광장에서 진짜 감동적이던데요. 저희 세대는 진짜 이제 물려주고 빠져야 되겠더라고요.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두 분 다 586 세대로 또 한때 민주화에 혁혁한 기여를 하시면서 고초도 많이 겪으셨는데. 저야 뭐 광재형이 훨씬 애쓰셨죠. 이번 탄핵 의결 과정은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 204표밖에 안 나왔다는 것도 속상했고 그 일종의 내기 비슷하게 하신 분들 좀 계셨잖아요. 네. 과연 몇 표가 나올까. 네.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12월 3일 날 사고를 쳤으니까 213표는 나와야 된다. 최소한. 그랬는데 204표밖에 안 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석열하고 또 관계가 깊잖아요. 네. 그 원한 관계가 깊으니까 제 손으로 뭔가 처리를 좀 하고 싶었는데 현장에 있지 못한다. 그다음에 함께 또 당한 조국 대표도 저 자리에 있지 못한다. 그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의석을 잃고 나서 별로 그렇게 생각나고 막 그립고 속상하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전날은 속상하더라고요. 나도 한 표 더 보태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게. 그러셨군요.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230표에 걸었었어요. 저희 제작팀하고 전혀 현실에서 동떨어진 다들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거라는 건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도 59명 반대였더라고. 그렇죠. 반대표 59표였는데 그거 그때는 형님 투표하셨어요? 되겠지. 박근혜 때는 그때도 안 계셨어요? 네. 결정된 순간에 항상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럼? 2020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2020년에 들어갔죠. 네. 본격적으로 그럼 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사하고 탄핵 심판 절차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속보가 좀 아까 떴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리 상태가 아니고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거리 상태가 되는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 뒤에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회의 추천 절차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스러운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황교안 씨가 너무 많이 보여줬습니다. 여기저기 자리 막 임명했죠. 그것도 자기가 그냥 챙겨서 공기업에다가 주는 자리 몇 개 임명했었습니다. 급하다고 하면서.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소는 일단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과정에 국회가 그 참여하는 거고 그 3명을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사실상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의 실질적인 임명 절차는 국회에서 완료되는 거고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발부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인 거죠. 근데 그것도 권한대행이라서 못한다. 그러면은 그런 식의 주장이라면은 한덕수 총리는 출근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그리고 이거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헌법상의 71조에 보면 권한대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하는 걸 다 하는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외교 안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청구서를 낼 거 아니에요? 100일 안에 아니 100시간 안에 다 청구서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헌법상 이게 이제 헌법상의 미비점이 있다고 하지만은 저는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특히 아니 이 정도의 국민들의 열기를 모아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했다면 80% 넘는 국민이 했으면 이거를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자꾸 국민과 멀어지는 거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일, 이거는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거는 못한다.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뭐 그렇게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뭔 현상을 변경하는 건 일이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사이에 제가 법률가는 아니니까 법 해석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조문을 찾아봤는데 요거는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위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을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권력 분리배의 원칙에 따라서 3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다른 그렇습니다. 두 개의 부라고 할 수 있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도장을 찍어준 일만 하는 걸로 읽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 정확하십니다. 예. 아, 그래야 되는 건데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연히 이제 기각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고, 저렇게 되면 6명이잖아요. 6명이 헌법재판소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되기 때문에 3분의 2가 아니고, 그러면 6명 중에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파면은 안 되는 거다. 그러면 그 1명이 윤석열이 지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있으니까 최소한 뭐 거기는 그 본인들이 말하자면 이걸 기각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김영두 재판관이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진상이 드러나니까 유우성 씨를 또 보복 기소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확정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사자로서 현직에 남아있는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그걸 기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3명의 재판관이 이 사람은 아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 검사가. 이렇게 판단한 사람이 정영식, 김영두, 이영진이었어요. 이영진 재판관은 예전에 국민의당 추천 몫으로 국민의당 교섭단체 이전 시절에 국회 추천 3인 중에 1명이었죠. 근데 이영진 재판관 임기가 끝났고 지금 김영두, 정영식 둘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자기들 뜻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탄핵 소추를 기각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 또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사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임명해야 되는데 6명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탄핵을 막겠다, 이런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빨리 하면 그렇고 이게 뒤로 가면은 또 임기 끝나는 재판관들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내년 4월이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두 분이 임기가 끝나거든요. 4월 15일인가 뭐 그때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1차 전략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미루게 하는 거고, 그리고 2차 전략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가지고 그 4월을 넘기게 하는, 내년 4월을 넘기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4명이 되니까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일종의 전략 포석, 이걸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제가 논리적으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게 재판 6명으로 진행하는데 쭉 좀 지연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만두시는 분들 생기면 6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또 권한대행은 임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까 권성동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그럼 어떻게는 헌법재판소가 영원히 심판을 못하는, 그렇죠. 약간 자가당착적인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 자체를 지금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 이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하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거 불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탄핵을 했으면 그에 따라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 시스템 아니에요? 네. 우리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한 여고생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삼권 분립이 된 나라라는 건 이 고등학생 나보다도 모릅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여고생 연설 혹시 준비돼 있나요?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작팀. 네, 그 유명한 연설이죠. 보신 분들 많으실 수도 있는데 네, 들어보겠습니다. 120만을 넘어가고 있어요. 덕후에게 덕질만 할 수 있는 나라를, 엄마에게 볼 드라마만 걱정하는 나라를, 아빠에게 낚시 장소만 고민하는 나라를, 그런 나라를 제발 만들어달란 말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웃긴 말이지만 눈물이 나네요. 저 얘기 들으니까. 부산의 여성분들이 이번에 명연설을 남기셨잖아요. 또 그 온천장에서 일하신다는 분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짧은 말씀 속에 많은 게 다 담겨 있잖아요. 인간에 대한 존중, 약자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민주주의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짜 저 절절한 말씀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이 거리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학교라고 하는 말이 맞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저기 정말 연설도 그랬고 이번에 다양한 피켓을 들고 나온 다양한 단체들, 다양한 단체들을 보면서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막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거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아봤어요. 제가 딸이 이 대학에 다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지를 봤더니 이 친구들이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가 원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온라인 친구가 많아요. 그냥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안 만나보고 이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만 만난 친구들한테 그냥 어느 날 우리 탄핵 TV하러 나가자라고 딱 그냥 쏜다는 거야 누군가. 그러면 착 모인 사람이 뭐 100명, 200명 되면은 그럼 우리 강아지 발냄새 연구의 깃발 내가 만들게 하고 누가 손 들면 만들어서 들고 나면 거기 다 모인다는 뭐 낮잠 자는 연구에 뭐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이번에 보여준 아주 정말 큰 역동성이 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렇게 다 깨어 있고 뭔가 지켜내고 또 더 앞서가려고 하시는데 정치권이 이게 계속 발목을 잡고 아까 이제 이광재 의원님 말씀에 조금 보태자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 선임을 안 해가지고 헌법기관 기능을 정지시켜버리는 일이 지금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권성동 씨 주장을 그대로 따르자면. 그렇죠. 이게 또 하나의 국헌문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 내란을 계속 획책하고 있다. 내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란의 힘 정당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진짜 국민들이 얼마나 그 절규를 했습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그 대구 지역에서 어떤 대학생이 들고 있었던 그 피켓에 나는 TK의 딸이다. TK는 보수의 성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들이 지금 저렇게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면서 버티는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음에 TK로 가면 또 찍어준다. 이런 일종의 믿음 때문에 저러는 거잖아요. 정치인의 속성상.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저렇게까지 모르고 스스로 저렇게 자멸의 길로 갈까. 우리가 그 과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촛불이면 촛불 얼마 있으면 꺼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김진태가 그랬죠. 우리가 또 국민들을 화나게 했죠. 그리고 이번에 1년 있으면은 뭐 잊혀진다고. 1년 있으면 다 찍어주더라. 이거. 이번에 반드시 이거는 탄핵을 해서 저는 이렇게 국민의 80%가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뭐냐면 자기 열망을 담아서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이거를 짓밟는 거는 난 확실하게 이번에 우리가 해산시켜야 한다고 봐요. 진짜 이건 위헌정당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번에 왜 저기 찬성표 던진 사람 색출한다고 왜 기립해서 얘기하자고 어쩌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헌법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헌법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헌법을 무시하는 정당이에요. 이게 위헌정당이 아니면 어떤 위헌정당을 해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 때에 통합진보당 해산했던 일이 있죠. 그때도 예. 이제 정부에서 뭐 시민단체, 우파 단체들의 이 청원을 받아서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이제 청구하는 형식인 거죠. 정당. 예, 법상 네. 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당은 그러면 뭔가 그때는 통진당이 사실 근데 내란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예, 내란 예비음모 혐의를 가지고 한 거라서 자기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네. 근데 이건 내란 실행했잖아요. 네. 그리고 온 국민이 생중계로 다 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정당 해산 청구를 사실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사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뭐 100% 가능하다. 저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예, 진짜. 지금 이 헌법재판소 심판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이제 수사 네.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제 또 나온 뉴스는 정형식 재판관이 이번 이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요거는 좀 변수가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민분들이 어제 저한테도 많이 문의를 주시고 했는데 저는 그다지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화해위원장의 예. 이 제부죠, 제부. 네네. 박선영 씨가 처형이니까 그리고 그 동서가 또 민희령 대법관이라고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관이었던 분이고 그런데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판사 시절에도 소위 말하는 꼴보수로서 아주 유명했던 분이고 그 한명수 총리 사건의 2심 재판장을 맡아가지고 그 한만호 사장이 이거는 검찰에서 다 만들어낸 진술이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면적으로 다 뒤엎어버리고 유죄 선고를 하고 뭐 이재용 씨한테는 또 지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재용이 피해자다 이러면서 석방을 하고 그런 걸로 유명했던 분이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있는 현재 6명의 재판관 중에 윤석열이 지명한 유일한 재판관이거든요. 저분이.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국회에서 왜 3명 추천할 때 한 명 하고 나머지 1명을 그 이영진 재판관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을 때 그 국힘 쪽에서는 정형식 씨를 헌법재판소장으로 해달라라는 요구를 포함해서 했다는 것 같아요. 네. 일종의 협상 전략으로. 네. 그 정도로 이제 저쪽에서는 굉장히 믿는 사람이라서 뭐 그런 걱정을 하시지만 헌법재판소의 주심의 역할은 일반 보통 그 법원의 주심의 역할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대법원의 주심 대법관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주심 대법관이 사건의 전체를 파악하고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아시다시피 사건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이 사건의 그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서. 그렇죠. 우리가 다 목격을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의 입장이 무슨 뭐 보수적이고 극보수에 가깝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사안을 정리하는 총무 내지는 서기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사실은 저는 없다. 큰 걱정을 할 주심이 필요 누구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예. 근데 꼭 그렇지는 않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 물론. 아마 헌법재판소 안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수많은 탄핵을 빨리 하라는 또 국민들과 예. 탄핵을 반대하는 또 국민 이렇게 해서 충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 사회는 멍들게 돼 있잖아요. 네. 저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네. 그럼요. 불법 계엄을 일으켜서 국회의원들을 뭐냐면 유리창을 깨고 온 건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이게 당신은 꼼꼼한 데를 놨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네. 그 주진우 그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군인하고 얘기하면서 전 세계에 다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뭐냐면은 그 질질 끌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주심 재판관은 그런 거 끌고 이럴 때 자기가 재판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재판장은 또 저 지금 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이 할 거라서 특별히 그러니까 차라리 주심을 안 맡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평의라고 하는데 평의 과정에서 자꾸 딴지를 걸면서 딴소리를 하면 그게 드러나지도 않고 재판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 오히려 주심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집중이 돼가지고 그런 거를 좀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생긴 겁니다. 네, 제가 그렇게 보기에는. 하고 저는 확신하는 거는 윤석열 씨가 많이 나와서 뭐냐면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탄핵이 빨리 될 거라고 봐요. 아니 그럼 주심이 하는 일은 나중에 결정문을 읽는 것만 하는 겁니까? 결정문 작성할 책임이 원칙적으로 책임. 있고요. 예, 네네. 그 이제 중간 과정에서
예를 들면 외국의 사례, 뭐 그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혼자서 다 못하는 게 이미선 재판관을 지금 수명 재판관을 동시에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거관계는 아마 이미선 재판관이 맡고 네. 여타의 사실관계 정리를 정영식 재판관이 맡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정문을 쓸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데 네. 박근혜 탄핵 때도 주심 재판관은 강일원이었는데 결정문은 안창호 재판관이 자기가 쓰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또 썼거든요. 인권위원장 예, 그 무리를 일으킨.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당시에 완전 꼴통이라고 표현되던 분이었는데 그분도 그때 국민의 여론이나 여러 상황을 보고 내가 쓰겠다라고 나설 정도였으니까. 예. 그럼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또 변수가 윤석열 씨 쪽에서 사실은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고 있고 또 사실은 뭐랄까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을 자꾸 일부 국민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하면은 더 심판이 빨리 된다고도 하셨는데 이렇게 막 다투기 시작하면 또 재판이란 게 오래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사안이 복잡하면 무슨 증인 신청을 하겠다, 뭐 수사를 받느라고 지금 응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대고. 아니면 또 좀 저질 전략으로는 변호인을 선임했다 해임했다 하면서 뭐 시간을 달라 이런 작전을 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 이광재 선배님 말씀처럼 온 세계가 다 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고 자시고 무슨 뭐 이게 특별한 어려운 법리가 지금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지연 전략에 놀아나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두 분의 재판관이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3월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최대한 빨리 할 것이다. 네. 계속 지연 전략을 써도 통하지 않을. 사실 근데 일반 국민들 상식으로는 아니 그냥 법 전문 우리도 헌법을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제 법 전문 헌법 전문을 보면은 그렇죠. 국회에 군인을 보내기만 해도 이거는 불법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게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증권시장에서 144조 원이 날아갔거든요. 그렇죠. 144조 원이 돈이 작은 얘기예요. 그리고 며칠 사이에 미국 주식으로 무려 뭐냐면 6조 원 이상이 빠져나갔거든요. 대한민국 경제가 이게 늦어지면 늦을수록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는데 맞아요. 이걸 빨리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이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승리했다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건 국민의 바람과 탄핵이 옳았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한국 경제도 신인도 유지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국민들의 갈등을 빨리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안정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저 환율을 계속 보면은 어제도 밤에 1,439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오늘 아침에 진정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낮에는 한국은행 같은 데서 나와서 막는 거예요. 막으면은 막 1,420원대도 내려왔다. 밤 되면은 근데 이게 역외 시장으로 가거든요. 선물한 시장으로 가면은 거기는 이제 외국의 투기 자본이 이제 먹잇감인 거죠. 그래서 환율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막 따라가는 또 투자자들이 있어요. 따라가면 또 낮에는 한국은행이 또 사주고 비싸게 사주고 밤에는 걔네들이 싸게 사고 이게 막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제가 사실은 탄핵 가결되는 날 제일 유심히 봤던 건 환율 시장이었는데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환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올랐을 것 같아요. 가결되고 나서 떨어져야 정상 아닐까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졌어요. 가결됐는데요. 왜냐하면 204편은 아직 한국에 뭐냐면 더 많은 갈등이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만약에 압도적으로 이겼으면은 이 상황이 빨리 끝날 거라고 안정됐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정리될수록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이 지금 화환 방어 때문에 굉장한 지금 우리가 달러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 탄핵이 그냥 양방의 양정당의 공방이 아니고 경제를 살리느냐 마느냐 해외에서 볼 때 한국이 안정적인 국가냐 제3세계 국가냐 이거를 증명해 주는 길이라고 저는 보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탄핵 심판 빨리 진행돼야 된다. 그렇죠. 두 분 똑같이 생각하시는 두 분이 거예요. 계시니까 경제 얘기까지 포함해 주셔서 좋네요. 우리 최강욱 의원님도 오셨으니까 내란 수사 이야기 좀 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검찰에서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경찰에서는 또 출석 요구서 우편으로 보냈다고 지금 속보가 떴는데 또 네. 수치 거부를 했다고 또 이렇게도 되고, 근데 검찰은 두 번째 소환 요구했는데 또 안 왔다. 그러니까 구인할 것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인 면이 있죠,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해본 장사기 때문에 예, 그 장사에 능해서 이제 또 그 장사질을 시작하는 건데, 뻔하지 않습니까? 속셈은 이번 기회에 또 뭔가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본인들이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이렇게 또 호도해가지고 살아남아 보겠다, 이런 전략인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장난질인 것이,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사에 출석해가지고 내란죄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근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소위 본인들의 두목이었던 윤석열을 구출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국민들이 볼 때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은, 검찰이 이거를 신속하게 수사해서 윤석열과의 어떤 연락을 통해서 김용현이 새벽에 지발로 걸어 들어가듯이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한두 번의 조사만 마치고 바로 기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특검이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엉성하게 이 구성을 해서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 가가지고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부터 이제 윤석열은 다투기 시작할 겁니다. 본인은 그동안에 검사로 있을 때나 대통령이 됐을 때나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 일관된 건 아니지, 오락가락하면서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검찰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피의자가 돼가지고는 그게 없다고 할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그 주장을 자기 부장을 하면서라도 그 주장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법원은 공소 기각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검찰이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여러 수사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더 이상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촉구를 민주당이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지금 그 최강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검찰이 기소하고 나서 기소를 엉성하게 하는 거. 더 결정적으로는 이 검찰에 이게 권한이 없어요. 경찰한테 있어요. 내란죄 수사에 대한 권한이.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기소할 권한이 없는데 기소를 하게 된 거고. 그런 거죠. 막상 검찰로 그 신병이 확보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특검이 법안이 빨리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국회 많은 국민들이 국회라는 게 참 이렇게 머리만 아프고 쓸데가 없구나라고 했는데, 이번에 탄핵을 보고 야, 국회가 진짜 필요한 데구나. 우원식 의장님 화이팅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국정조사도 같이 해야 된다. 이번에 국회가 열리면서 많은 그 장군들이나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하면서 지금 이 사실이 더 확고히 확인이 됐죠. 확인되는 거잖아요. 절대 숨길 수 없도록. 그 수사기관은 철저히 하는 건 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더 분명하게 알아야만 이 수사도 명확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검찰이 이렇게 과속해서 수사해가지고 신병을 먼저 확보해서 기소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사실은 이제 윤석열 씨가 검찰에 자진 출두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컨트롤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의 인적 관계를 볼 때.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나 그런 낌새가 보인다면 법적으로 지금 취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검사 그리고 검찰총장 여기를 직무정지시키는 탄핵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그 위법적인 수사를 강행하려고 한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얼마든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그런 악의가 노골화되는 시점이 보인다면 그 탄핵을 주저없이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을 하면은 그 수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수사 자체가 멈추진 않는데 이제 지휘부가 빠져버리니까 네. 당장은 뭘 더 진척시키지는 못할 거고 네. 그리고 빨리 상설특검이라도 그건 발동해가지고 이제 임명을 해서 얼른 이렇게 가동이 되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다 이제 사건을 빨리 옮기게 해야죠. 신병과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기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넘겨받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그 전에 그렇죠. 했던 수사들을. 예. 그러면 빨리 그렇게 가는 게 일단은 법적으로 빨리 해법이겠네요. 특검 부분을 빨리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일반 특검, 상설 특검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지금 칭하면서 언론 보도도 되고 민주당도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설 특검이 훨씬 빨리 지금 가동될 수 있는 거라서요. 급한 상황에서는 상설 특검이 먼저 출범하고 일반 특검은 이제 특검 선출하고 또 특검 사무실 만들고 어쩌다 보면은 한 달 반, 두 달만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설 특검 급하면 상설 특검이라도 먼저 빨리 가동하면 됩니다. 일단은 검찰이 엉성하게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빨리 넘겨받는 게 좋겠다. 네네네. 공수처에서 이첩하면은 그 넘겨줘야 된다고 또 많이들 맞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또 안 넘겨주고 있는 거는 이거는 괜찮은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이제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죠. 공수처가 검사들을. 예. 그래서 그때 그 공수처법을 만들 때 거기에 대한 그 조항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지 않은 이유가 그거는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당장 그 우리가 내란죄로 처벌할 수도 기소할 수도 있는데 직권남용으로 해서 그와 뭐냐면 연관된 범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끌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국방부가 하고 있는 지금 어쨌든 여기 본부에 이 자료를 넘겨주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예. 계속 여론이 주목하면서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되겠네요. 지금 내란 혐의 자체는 윤석열 씨가 사실 근데 마지막까지 막 부인하면서 뭔가 법적인 준비를 하는 태도를 보였잖아요. 자기는 뭐 경고만 하려고 했다는 담화문 이야기도 있었고, 그럼 자기 몰랐다. 구체적인 지시는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뭐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뉘앙스의 담화까지 했는데 혐의 자체 입증하는 건 지금 문제는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럼요. 저 윤석열의 그런 태도는 소위 말해서 개전 의정이 전혀 없다는 그거를 확인해 줄 뿐이고 본인의 얘기를 본인이 직접 그 발령한 포고령에 의해서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윤석열 시그니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의사들을 뭐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이건 세계 역사상 계엄 포고령에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48시간 안에 복귀해라라고 하는 건 최소한 48시간 계엄을 유지하겠다는 거를 염두에 둔 포고령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예, 계엄 상황이 48시간 지속되지도 않는데 48시간 안에 복귀하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 2시간짜리 내란도 있습니까? 뭐 이따위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아마 마지막 그 윤석열 씨의 그 탄핵 인용되고 나서 한 거 있잖아요. 담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담화가 아니고 이 담화다. 담화다 그러는데 담았다. 근데 결국은 그거를 보고서 한동훈 대표가 내란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했는데 난 그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법률적으로 세세하게 가면 갈 필요도 없다. 그렇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큰 줄거리를 가져가는 게 오히려 좋겠다. 네. 이게 하도 검사들이 설치는 나라가 돼가지고 모든 거를 형사재판을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서 내가 범죄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한다거나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징계 여부를 다루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근데 형사 절차처럼 뭐가 막 엄격하게 뭐가 구성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가 생중계로 다 봤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치적 판단, 법적 판단이 이미 끝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그걸 절차적으로 보완하고 있을 뿐이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사실은 정치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내란죄는 또 그건 또 형법으로도 다스려야죠.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구속해서 수사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드는 게 사실 의문이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는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언제부터 내란이 모의가 됐을까? 지금 막 처음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진보적인 분들도 거의 술 취해서 난동을 갑자기 부린 즉흥적인 난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사실 많았는데 점점점 지금 파면 팔수록 그 전부터 계획돼 왔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용현의 갑작스러운 국방부 장관 임명.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이 갑자기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영전 아닌 영전으로 안보실장이 됐는데 그때 김용현의 임명, 그다음에 김용현의 임명에 의해서 바로 이루어진 여인영의 임명. 그때 이제 소위 충안파들이 지금 이거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 이미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9월이죠. 9월. 네. 아마 이번에 역순을 돌아보면은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내가 볼 때 선거에 대패하고 난 거 자체를 심리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첫 발단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총선이네요. 4월 총선 후에 이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고 두 번째 결정적으로는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는 이건 아주 예외적이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엄을 우리가 항상 보면 전두환 때나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수도방위 사령관이나 그렇죠. 핵심 요직을 특전사 여기를 전부 그냥 특전고등학교로 채운다는 거는 이미 인사할 때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거. 그리고 조짐은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태도. 태도에서 그렇죠. 거의 뭐 오만방자함. 그거 할 때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나중에 나한테 끌려와서 한번 그때 한번 그렇죠. 빌어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저도 영상으로만 보긴 했는데 김민석 의원이 그 국방부 장관 그때가 청문회 때인가요? 이 김용현 씨한테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하는 걸 보고 그때 깜짝 놀랐는데 아니 싸우자는 식이었죠. 거의. 보통은 관료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국방장관 방첩사령관을 고등학교 동문으로 보내는 것도 굉장히 수상했는데 그러니까 방첩사령부는 예전 기무사의 또 그전 보안사의 제1의 원래 임무가 쿠데타 예방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말하자면 군 수뇌부도 견제하고 대통령을 눈가기가 돼가지고 군의 동향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겠다고 군사정부가 자기가 불안해서 만든 조직이거든요. 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다가 동문들을 차례차례로 꽂길래 이거 진짜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01경비단장도 총경도 그것도 중앙부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어찌 보면은 사적 인맥을 통해서 이제 그걸 깔아놓고 있는 과정이 보여서 이건 되게 그런 이상하다. 부분하고 저는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너무 과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경호실하고 같이 일부가 움직였을 가능성을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요번에 윤석열 씨가 그 최상목 부총리한테도 무슨 메모를 주고 경찰청 그 메모를 줬다는 얘기는 본인이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엄 상황이 왔을 때 뭐를 챙겨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뭔가 상당한 실무적인 조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계획된 거고 아마 국군의 날 이런 행사하면서 상당히 탄력을 붙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런 면에서 참 이게 이제 대통령과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러니까 노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한 국무위원이 우리 국무위원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열변을 토했어요. 그 끝나고 나서 노 대통령이 차 타고 가시면서 사표 받아라죠. 국무위원. 아 그래요? 이게 수석 비서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국무위원은 다른 국무위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표 받아라라고 했다. 난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뻔하잖아요. 김용현 장관과 일당의 세력들이 결국은 작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이 국무위원을 이 통제할 능력도 없고 또 그런 또 엉뚱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속아서 넘어간 것도 있고 본인이 일을 저지른 것도 있고 이거는 역사적 범죄죠. 그러니까 정치검사로 살아온 사람이 딱 정치검사질을 똑같이 하다가 자기가 검찰총장일 때 하면은
검사들한테는 그게 다 먹혔거든요. 같은 조폭 집단이니까. 근데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집단과 이해관계들을 조율하고 조화해서 그 안에서 최대한의 성과물을 빼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이 사람은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런 데서 비롯된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관에서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내가 총장 때도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내가 하물며 대통령인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까지만 해도 국회의 견제를 안 받잖아요. 이 자들이.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사사건건 국회에 의해서 뭔가 이게 벽이 세워진다는 게 너무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가 진짜 우리 비극인 거죠. 의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데 저는 BBC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탄핵 직후에 BBC에서 딱 리포팅하면서 쭉 얘기해주고 뭐 국민의 승리고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우리의 의무는 윤석열 씨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입니다. 한 다음에 그의 배경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배경은 정치인이 아니라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된 다음에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부정선거 같은 음모론을 믿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것을 보입니다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분석이신 거죠. 그렇네요. 그 권력은 나눠서 조정하면서 행사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못 받아들였던 것이 오늘날에 이렇게 됐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이 역사에 이런 말이 있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 자. 그러네요. 딱 맞는 말이네. 조금 얘기를 앞으로 조금 더 돌려서요. 지금 현안으로 좀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특검 말씀하셨는데 상설 특검은 뭐 지금이라도 발동해서 수사권 다 가져올 수 있는데 내란 특검은 아직 지금 국회에서는 통과가 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통과가 된 상태인데 아직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권한대행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전망과. 예전에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무정지 되셨을 때 고건 총리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례로 들고 있고 당시에 또 고건 총리 밑에 국무조정실장이 한덕수 씨였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 양곡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거부권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특검법에 대해서 감히 거부권 행사는 못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정책적이고 경제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근데 한덕수 씨의 성정을 볼 때 그걸 감행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국힘에서 막 소리 지르면 또 한덕수 총리가 움찔하지 않을까요? 일단 본질은 이 김건희 특검하고 이 특검은 이거는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 자기 측근 비리 이런 거 거부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거부해서도 안 되고 거부할 수도 없다. 근데 아마 정책적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할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한덕수 씨의 배짱으로 볼 때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내란의 피의자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서라도 더욱 내란 특검이나 이런 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수 없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타의 정책적인 법안에 대해서도 저분 감행 못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결국은 그 국민과 함께 가는 게 나는 답이라고 보죠. 아니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다른 거는 뭐 다 그렇다 쳐도 김건희 특검만이 통과되면 명태균 게이트가 거기 들어 있잖아요. 명태균 씨를 특검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국민의힘 보수 계열의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연루가 돼 있어서 그쪽에서 세게 반발을 하면은 총리가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총리 입장에서 국힘을 신경 쓸 이유가 있나요? 저게 무슨 사멸해가는 정치 세력에 자기가 의지해서 얻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국힘하고 큰 관련을 나는 안 맺을 것 같은데요. 한덕수 총리가 스타일이 조금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명태균 씨 문제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되게 말이 한군폰이 저는 아마 이 계엄을 갑작스럽게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명태균 씨가 특검으로 하자라고 그것도 컸다고 봐요. 저기 이제 폭발물이 있는데
저거는 사실 그 폰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겠어요? 다른 데 어디 증거가 같이 다른 데도 있다고 봐야지. 안 그래요? 카피가 하나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다 하시죠. 그거 없이 그냥 검찰에만 줄 리가 없잖아요. 본인이 카피를 해갖고 있다. 그럼요. 그래 박주민 의원이 왔으면 박주민 의원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박주민 의원이 면회를 안 해서 검찰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딴 데 카피본이 있다는 건데 검찰은 나는 저 명태균 수사 박차를 가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특검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전리품이 됐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어떻게 하느냐. 네네네.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청원도 청원이지만 그 제가 왜 고발했던 주가 조작 사건 그거 항고 사건이 고등검찰청에 있지 않습니까? 한 2주 전부터 밤새 열심히 지금 수사한대요. 아 그래요? 네, 그걸로 뭔가 성과를 내서 생색을 내보겠다고. 사실 윤석열 체포하는 건 검찰이 쉽지 않거든요. 인력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기면은 자기 발로 나오지 않으면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경찰은 숫자라도 많지. 예, 그러니까 김건희라도 먼저 어떻게 해보면 뭐 이런 식의 생색. 저는 아마 명태균 관련해서 엄청난 또 뉴스가 나오게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근데 차제에 이 정치권에 진짜 요새 보면은 이 탄핵에 많은 분이 함께하고 그다음에 계엄이 생기니까 지금 망연에도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100만 명이 지금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명태균, 김건희 뉴스를 몇 달째 듣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한국 정치를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 진짜 이거.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3년은 너무 길다. 9호 너무 잘 뽑으셨는데 사실 그 시점부터 생각해 보면 1년도 너무 길었던 거죠. 1년도 너무 길었어요. 이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기가 어렵잖아요. 명태균 게이트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선거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유권자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저 당의 유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명태균 씨하고 안 엮인 사람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번에 소위 무슨 잠룡들이 고개를 드네 어쩌고 하면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뭐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또 안철수 이렇게 어제 뭐 워딩들이 나오던데 다들 명태균 씨가 내가 입 열면 너네들은 한 방에 날아간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 당의 애초에 흐르고 있는 그 생각이나 뿌리 같은 게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일본에 너무 많이 보여줬고 또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사실상 지금 동조하고 이거를 지금 국민들한테 자꾸 호도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이게 정치 세력으로서 진짜 대한민국에 유지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럼 뭐 그래 이번에 보면서 그 소위 김건희 그 라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 명태균 씨 얘기, 더구나 우리가 천공이라는 그런 사람 얘기까지가 대한민국의 언론과 정치권에 떠도는.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는 또 최순실 씨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국정농단이 일어나는 뭔가 이 대한민국이 이 여기서 피땀 흘려온 거 이 정상적인 국가를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 이 시스템 자체를 나는 근본적으로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가지고 참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는 국가의 세계 10위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난 이번에 한번 대청소가 한번 있어야 되겠다. 아니, 그 용산으로 청와대 옮긴 거예요. 그거부터 의심하면 너무 음모론인가요? 아니, 저는 그 합참 지하본거 통제실 왔다 갔다 윤 씨가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그때부터 머릿속에 이게 있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특정고등학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도 없어야 되지만은 대통령실하고 저거 육군하고 저기 분리해야 된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거 대통령실 세종시로 가고 청와대 다시 지금 많이 쓰잖아요. 청와대 다시 일부 쓰고 세종시로 옮기고 하고 여기 용산은 다시 군인들에게 정상적인 군인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게 대통령실하고 경호실하고 이 국방부가 같이 몰려 있는 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번에 손질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요. 네. 마지막으로 좀 요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뭔지까지 얘기하고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국민의힘 지금 한동훈 대표를 쫓아냈는데 바로 지금 어제 기사 나온 거 한동훈 대표 측은 어쨌든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왔고요.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또 본인이 대선에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 요즘 메시지 내는 거 보니까 또 대선에 나올 것 같이 계속 내고 있단 말이죠. 나오시겠죠. 이 지금 보수 쪽의 정치 지형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국민의힘 그럼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나와가지고 대선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겠다는 건지 쪼개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수의 미래나 보수 재건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현실과 무관하게 본인의 희망은. 그런데 제가 그전부터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둘이 서로 공범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성향이나 수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절대 정면 승부는 둘 사이에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언론을 동원하거나 뒤로 흘리는 뭔가 지저분한 장난질을 계속 하다가 윤이 조금 어려움에 빠지거나 힘이 빠졌다고 보이면 제일 먼저 한동훈이 등 뒤에 칼을 꽂을 것이다. 저는 제 생각이 맞았다고 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근데 한동훈이 지금 당대표직에서 내려온 마당에 국힘의 저 노예한 정치꾼들이 저 그냥 둘 것이냐. 그리고 한동훈이 소위 당내 게시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질러놓은 흠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 저는 속출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한동훈한테 또 감정이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기 태도상으로 사람들을 자꾸 자극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한동훈의 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들이야 이제 각자 본인들의 입장에서 설계를 하고 뭐 이 판은 내가 먹는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윤희석 대변인인가요? 그분이 그러더만요. 무슨 그 저기 윤상현 씨가 왜 그 김상욱 의원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집권하려면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식의 얘기를 하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윤희석 씨가 지금 우리가 다음 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저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던데 그게 현실 아닌가요? 그거를 국힘에서 무슨 대선 경쟁을 자기들이 하든 말든 그거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뭔가 영역을 지키려는 뭐 남은 이익을 보존하려는 뭐 그런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니 저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정치권 인사는 아니었지만 그때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잖아요. 바꾸면서 홍준표 이 현재 대구시장이 그때 이 대선 후보 되면서 이제 우리는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고요. 저는 이제 홍준표입니다. 우린 박근혜당 아니고요. 홍준표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차별화를 그래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엔 보니까 오히려 좀 윤석열 당임을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왜 그런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광재 교수님? 일단 첫 번째로 반성이 없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는데 안 분노스러운가요?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그러게요.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 같아요. 진짜. 국회의원 80% 국민의 80%가 반대하면 지금쯤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다고 하고 당사를 팔고 천막 당사를 차리든지 이제 당명을 바꾸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될 시간 아닌가요? 그런데 이때 대선을 얘기한다고요? 난 국민들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이제 험한 말을 안 하는데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없었죠. 대한민국의 비극은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가 없고 일단 찍어주면 내가 잘하겠어요라고. 대통령을 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동훈 대표 한 명만 보더라도 내 야당 수사하고 국회 와서 조롱하고 싸우고 무슨 여당으로서의 국정 아젠다가 있었어요? 국정 아젠다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로지 뭐냐면 그냥 패싸움을 해가지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고는 생각. 국민의 80%한테 그 빈 자리의 의석을 보면서 전 세계가 지켜보면 이런 부끄러운 일을 벌여놓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겠어요? 국민들이 누가 표를 주겠어요? 아까 부산에 있는 아마 저 여고생 연설은 지금 한 115만 명 봤는데 아마 이번에 이 국민들이 일어서게 되는데 서울의 봄이
어마어마하게 봤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영화에. 네. 이게 한강이라는 그 소년이 온다는 거 다시 봤단 말이에요. 난 아마 이 115만, 150만 저 뷰가 좀 있으면 1000만 명 갈 거예요. 네. 나는 국민과 너무 떨어져도 너무 멀리 떨어지고 있다. 제발 정신을 차리는 게 좋겠다. 국민의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못 차리면 근데 못 차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진짜 그 유럽 모델 네. 말하자면 극우 정당, 인종 차별하는 네. 정당 이런 모델로 완전히 이렇게 태극기 부대하고 손을 잡고 장기간 연명하면서 계속 그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지금 이분들 움직이는 거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 전략인 것 같잖아요. 네. 윤석열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지금 권성동 씨 말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그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영남 강남 기반으로 해서는 그래도 계속 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기대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어쨌든 이 나라를 사실 지키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는데 20-30% 망가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경제도. 이거 그렇게 됐죠. 재건하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특별히 지금 생각할 계제가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저 뿌리부터 빨리 도려내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여줬다시피 시민들이 보여주는 역량이나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이 우리 사회가 망가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그간에 그렇게 깊숙이 또 광범위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이 수구 기득권의 뿌리를 좀 뽑아내고 제거하면 우리나라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의 그 집권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쌓아왔던 그 정책적인 고민이나 또 일종의 시행착오 같은 게 많이 이제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정말로 민주진영이 제대로 된 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그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집단으로 한 20-30년 집권해야 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이 혼란한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미래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뿌리를 도려내는데 구체적인 한 스텝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예컨대 뭐 검찰 개혁 이런 걸까요? 아니면 뭐 대통령 예, 최우선적인 거는 검찰 개혁이 되겠죠. 네. 이제 지금 너무나 많이 그 여실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를 믿고 뭐에 기대서 어떻게 해왔는가 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공직 사회로 치자면 검찰 개혁 부분하고 이제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지나치게 비대한 여러 가지의 역할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그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활력을 주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한테 기대를 거는 분들은 그런 거잖아요. 실물 경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참여해본 적도 있고 해서 네네네.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책으로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검찰 개혁은 구체적인 좀 혹시 최 의원님 구상이 있으세요? 이미 조국 혁신당이 그 법안을 다 제출해 놓은 상태고 민주당도 법안은 다 성안해 놓고 아직까지 제출은 안 하고 시기를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양당의 법안이 특별히 뭐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러면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법무부 밑에 둘 것이냐 뭐 국가수사청은 또 어디다 둘 것이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라서 그거는 뭐 쉽게 통과가 될 법안인 것 같고 국민 여론도 또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빨리 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수사 경쟁 하는 거 보니까 수사 기소 분리해서 검찰은 기소만 해야 된다는 게 더 좀 명확해지더라고요. 검찰이 뭐 정부 사령관 영장 뭐 그냥 안 해버리고 영장 신청해도 안 해줘버리고 한예만 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했는데 승인 못한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경찰이 왜 군인을 수사하냐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자기들은 뭔데 왜 검찰도 원래 하면 안 돼요. 군검찰이 하는 거지. 군검찰에도 공수처가 하는 거지. 장성들은 그러니까 이 이중잣대가 일관되잖아요.
그렇군요. 이광재 교수님은 어떤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그 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재설계를 할 때가 왔다. 이제 낡은 이 제도와 나쁜 대통령이 만나면은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 멋진 말씀이네요. 낡은 제도와 나쁜 대통령. 최악입니다. 이번에 민주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고한 재정비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향후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 중도개혁정당이 좀 강력한 게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고. 하나가 있고 이제 진보당도 맨날 그 민주당이 저기 후보 단위로 하자 그러지 말고 진보당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 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제가 청와대 이제 국정상황실장을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두 번째 과제는 경제 문제인데 전 대한민국 경제 완전 위기 직전이라고 봅니다. 성장 동력을 못 만들면 쓰러질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경제면 무너질 겁니다. 이 혁신적인 경제 성장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아니 집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국회는 밤을 새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사는데 24년 그렇죠. 걸리는 나라는 전 세계 없어요. 그래서 경제 부분에 국민의 삶에 좀 천착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외교안보인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미래올 시대가 올 겁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굉장히 그렇겠죠. 긴박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그리고 외교안보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단호할 땐 단호하지만은 유능한 길을 가야만 국민들과 함께할 거라고 봅니다. 진짜 유능한 지도자를 다음에 잘 선택해서 뽑아야 되는데 좋은 제도와 좋은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 분이 유능해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게요. 유능한 분을 떠받치는 이 시민들의 이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그 말씀 잘하셨는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쪽 연정 그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걸. 근데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세대가 나온 거 맞아요. 저는 이번에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이 자식들 세대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섰구나.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게 중요하게 과제고 그게 촛불혁명 2기이자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 아닐까. 네.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고 디스클레이머 하자면 이제 민주당 소속이고 조국혁신당 소속 아닙니다. 소속은 아닙니다. 민주당 당원이에요. 민주당 당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조국혁신당 얘기하셔서 왜 그렇게 그런 인상이 들었지? 워낙 진짜 친하니까 사실 뭐 너무 속상하고 그렇죠 뭐 그거야 사실인데 참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정치가 사라지기를 진짜. 그러게요. 사감을 가지고 보복을 계속 반복하는 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한 말씀만 보태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저 군인, 경찰, 그다음에 뭐 저 무책임한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내란 동조 세력으로 보이는 저 국민의힘 이쪽으로 지금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여타 사법부하고 헌법재판소는 그럼 이 과정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냐. 이 점도 국민들께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우리 민주주의가 건강해지려면 어쨌거나 국가를 바치는 세 개의 축으로 헌법이 설계해 놓은 기관들이 다 건강해야 되는데 헌법수호의 책무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냐. 일단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뭐 목숨을 걸고 담을 넘고 했지만 행정부는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다 제압된 거 아닙니까? 그대로 다 끌려다닌 거고 그렇다면 사법부의 역할은 없는 것이냐 이런 상황이 오면 그저 그냥 계엄군 들어오면은 거기 도장 받아가지고 판결하는 걸로 울분을 삼키다가 나중에 세월 좋아지면 국민들이 싸워서 세월 좋아지면 재심 판결하면서 무슨 뭐 국민에게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역할을 규정하고 그걸로 계속 머물 것이냐 이거 이번에 좀 심각하게 저희가 질문을 하고 질타를 해서 생각 자체를 좀 바꿔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대법원장은 이 계엄 시행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는 건드릴 수 없게 헌법에 돼 있지만 사법은 관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헌적인 계엄이 선포돼 가지고 사법 기능이 그
침해를 받으면 그걸 막아내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나는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법원 영내로는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고 전체 사법부 공무원들은 계엄군의 지시에 절대 따르지 마라. 그러네요. 네. 그런 정도의 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한다는 소리가 뭐 저희는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무슨 얘기를 하면은 예단이 될 수 있어서 그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그거하고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일선의 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일선 재판부에는 과거 유신 시절과 전두환 시절의 계엄 포고령 위반 죄가 있었잖아요. 긴급조치 위반 죄. 그분들이 재심 청구한 사건들이 여전히 있어요. 지금 계류돼 있어요. 그런데 그 포고령이 위헌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죄라고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건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 이번 포고령에 응해야 되느냐 라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대법원장이 아무 말을 안 하더라. 지금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유일하게 한마디 하는 게 판사도 체포 대상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야 막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뭐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원은 판사들로 구성된 왕국이다라는 거를 자인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 주권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이는 모습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색이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근데 헌법이 이렇게 유린당하는데 우리는 그냥 탄핵 심판으로 답하겠다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뭔가 입장은 나왔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가 단호하게 심판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할 건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군인들이 많이 또 용기 있는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수많은 좀 많은 군인들한테 위문 편지도 보내고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사실 밤에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들은 밤잠 못 잤어요. 네. 그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계엄 같은 쓸데없는 일이 없다는 걸 단호하게 단죄하고 한편으로는 용기를 주고 이번에 경찰도 용기 있게 처신한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에겐 또 용기를 그리고 공직자들은 지금 어쨌든 지금 공직자나 기업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될 때거든요. 근데 상급자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내년 사업 계획을 못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반드시 이 위기는 넘어갈 수 있다. 우리 국민은 강하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자기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서로 격려를 또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요. 정말 거리에 나왔던 그 시민들이 응원봉 들고 나왔던 그 시민들이 사실 계엄군이 본인을 체포하리라고 생각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헌법을 지키러 나온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대로 대법원장이 그런 생각조차 안 했다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숨어 있어요. 일반 시민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헌법을 맞습니다. 지키겠다는 의지가.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때만 되면 내세우는데 그걸 본인들이 쟁취한 거냐고요. 시민들이 싸워서 일종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장막 뒤에 숨어 있기만 해요, 지금. 그리고 본인들이 뭔가 과오를 저지르면 사법부의 독립을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어요. 모든 비판을 봉쇄하는. 이건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한번 민주주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성의 참정권,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한 여성이 그 영국의 왕이 그 마차 지나갈 때 경주할 때 그 안에 뛰어들어서 사망하면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결국은 여성의 참정권을 얻어냈잖아요. 오늘의 이 민주주의도 그냥 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니고 또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거. 그래서 각자의 침 입법, 사법, 행정부라는 그 분야에 좀 더 분연히 또 단호하게 자기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말씀하셨던 하급 군인들을 어떻게 보면 편의점에서 라면 먹으면서 그 일을 소극적으로 행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제가 시간 너무 길게 잡아가지고. 아닙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보태는 말 생각나세요. 죄송한데 그거 있었어요. 그 라면 먹었던 군인들이 그 그러니까 방첩사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답답했다. 뭐 제대로 해낸 게 뭐가 있냐. 뭐 적폐청산 한다 그러놓고 결국 되치기 당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만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통탄하시는 시민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로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군인들이 어떻게 그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어두워지는가 이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탕이 돼서 이번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지금 방첩사의 간부들이 자기 면피를 위해서라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직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 만들어놨더니 유명무실하다고 하지만 공수처를 그래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검찰이 저렇게 바로 하는 거에 대해서 대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경찰 뭐 그냥 굴종하는 세력으로 여전히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지만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경찰청장을 체포해서 구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성과물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나라를 그래도 점점 지켜내고 발전시키고 있다. 이걸 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이번 계엄 때문에 우리가 법률적 허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맞아요. 계엄이 해제되고 나면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가 즉시가 72시간이에요. 7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2차 계엄을 걱정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즉시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나서도 2차 계엄을 걱정하는데 군권 통수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대통령한테. 그렇죠.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계엄은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전시가 오면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시스템 자체를 정확히 만들어야 된다. 좋은 제도와 좋은 대통령, 나쁜 제도와 나쁜 대통령이 만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일단 두 분이 결론 주신 걸로 믿고 오늘 이원재 끝내준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전 11시에 매일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기로하고요.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 그리고 이광재 교수님 두 분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